(2019학년도 6월) 고등학교 2학년 전국연합 학력평가 해설을 맡은 길진봉입니다. 자, 앞에서 총평에서 이번 6월 학평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풀이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중요한 정신이 하나 있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채점하면서 동글뱅이 딱 치면서 와우 기분 좋아 맞았어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맞은 문제도 이게 왜 맞았지? 혹시나 찍어서 맞춘 건 아닐까라고 철저하게 점검하는 바로 그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뭐 대학에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시험은 나의 약점을 점검하고 나의 현위치를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지나친 좌절감에 빠지거나 혹은 지나친 자만심에 빠지거나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유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친절하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유물이 미리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설명부터 보도록 하죠. 일본의 신석기 문화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표면에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가 제작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토우는 이제 흙으로 만든 인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이 바로 흙으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 모양의 인형, 토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토우는요, 특히 여성 모양의 토우다라고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명 애니메이션 디지몬 어드벤처에 보면 토우몬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 토우몬이 바로 여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이 토우가 발견되었고, 그렇죠? 토우가 발견되었고 또 토우와 더불어서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또 유물이 무엇이냐? 여기 설명은 나와 있어요. 새끼줄 무늬가 새겨져 있는 토기라고 돼 있는데 이 토기를 뭐라고 하냐면 조몬토기라고 부릅니다. 조몬토기. 일본의 신석기 시대인 조몬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몬 토기와 이런 흙으로 만든 토우, 여성 모양의 토우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가에 들어갈 유물로 적절한 것을 우리가 고르면 되겠는데요. 이런 유물을 고르는 문제는 학평이나 모평이나 수능에서 거의 빼놓지 않고 1번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틀리면 정말 눈물이 좔좔좔 흐르는 거 아시죠?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은요, 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들이에요. 자, 어떤 유물들인지 여러분 분명하게 파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생기고 빗살무늬가 쫙쫙쫙쫙 가 있죠. 이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빗살무늬 토기.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죠. 따라서 정답은 아니겠죠. 한반도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이 기하학적인 무늬가 그려져 있는 이 원통 모양의 토기는 웅산 토기입니다. 웅산 토기. 랴오어강 유역의 웅산 문화를 대표하는 신석기 문화의 유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3번에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요 토기가 바로 조몬토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조몬토기예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일본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모양이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기 때문에 답안으로 자주 제시됩니다. 조몬토기요. 자, 그런데 동아시아사 4종 교과서 중에서 3종 교과서는 조몬토기로 이 토기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나머지 한 종은 요거랑 모양이 조금 다른 토기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교과서를 보시면요. 자, 두 가지 종류의 토기 모습을 모두 다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근데 보통은 이 모평이나 학평, 수능에서 답안으로 제시할 때는 많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답으로 보통은 제시를 하기 때문에 이 모양의 토기, 3종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모양의 토기가 조몬토기로 대표적으로 많이 제시가 된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내신에서는 요거 말고 조금 다르게 생긴 조몬토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교과서를 보고 이거 말고 다른 모양이 그려져 있는데 라고 파악되는 친구들은 그 토기 모양 역시 분명하게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4번에 요거는요.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하는 황허강 하류 유역의 다원커우 문화를 대표하는 세 발 달린 토기 혹은 백도 주전자라고 부르는 유물입니다. 황허강 하류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고요. 마지막 5번은요.
창장강 하류의 허무도 유적에서 출토된 돼지 그림 모양의 흙도 검정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가볍게 1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이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골라라. 보통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을 묻는 문제나 신석기 시대 유물을 묻는 문제 중에서 하나만 출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 6월 학평 같은 경우 시험 범위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청동기와 신석기가 다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물을 골라라가 아니라 이 유물이 출토된 지역을 골라라라는 문제로 조금 이제 유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한번 그럼 보도록 하죠. 자, 사진은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자, 사진은 이 지역의 청동기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로서 사실 이 사진 보면 여러분들 바로 감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유물인데요. 친절하게 힌트를 더 자세하게 주고 있어요. 자, 의식용 상징이나 지배층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물건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몸체가 무슨 형이에요? 비파형이다라고 대놓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파형이라는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알 수 있죠. 아, 이거 뭐다? 비파형 동검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파형 동검이에요. 비파형 청동검.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죠.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도 청동기 시대 공부할 때 많이 봤던 유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방금 1번에서 봤던 빗살무늬 토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되게 친숙한 유물인데요. 자, 그러면 이 비파형 동검이 출토된 지역을 골라라. 고르는 게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딜까요? 정답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니까 마가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하지만 난이도를 조금 올린다면 한반도와 만주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출토된 청동기 유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 신석기 파트와 청동기 파트 이 부분에서 특히 각 지역에 어느 지역에서 어느 유물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모습과 지역의 위치까지 연결해서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는요. 이런 유물 고르는 문제 내지는 각 그 시대의 시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보통은 유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 교과서나 혹은 수능 특강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유물의 모습들을 꼭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2번 문제 풀어봤고요.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자료를 우리가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에는 당의 삼성 육부제를 수용을 하였는데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한 것이 아니라 정당성 아래 좌사정, 우사정을 두어 각각 3부씩 나누어서 이원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육부의 명칭 같은 경우는 유교의 덕목을 사용하는 등 독자성을 보였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당나라의 이 삼성 육부라는 중앙 정치 제도를 수용하되 독자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 삼성 육부제는 당나라 때 완성된 율령 체제를 대표하는 사례입니다. 중앙 통치 제도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본 역시 당의 관제를 받아들였다. 여기서 말하는 관제가 여기서 말했던 삼성 육부제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뒤에 얘기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 대신에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행정을 담당하는 태정관을 두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삼성 육부제를 참고해서 일본만의 독자적인 이관 팔성제를 운영했다라는 설명을 풀어서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발해와 일본이 당나라의 이 삼성 육부제를 수용하되 독자적으로 변형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를 활용한 탐구 활동이라면 공통적인 주제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율령 체제를 수용하되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것을 독자적으로 변형해서 수용했다라는 언급이 나와야지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활동이 되겠죠.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볼게요. 성리학의 확산 과정 관련이 없고요. 지방 세력의 성장 과정 역시 여기서 말했던 제도나 율령 체제와 관련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건국 신화와 불교 역시 큰 상관이 없고요. 자, 마지막 5번 보면은 율령 체제의 전파 그리고 지역적 특징.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이 수나라, 당나라 때 완성된 율령 체제가 전파될 때 각 지역별로 변형돼서 나타나는데 그 지역적 특징을 알아본다라는 이 마지막 5번 선지 내용이 바로 이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탐구 활동이 되겠습니다. 따라 정답 5번이에요. 자, 이 율령 체제 문제 나올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변형해서 율령을 수용하는 모습 혹은 사례. 여기서는 이제 사례를 묻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탐구 활동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린다면 요거를 선지로 주고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를 골라라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발해의 삼성 육부제나 일본의 이관팔성 같은 것들이 또 선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독자적으로 어떻게 수용했는지, 지역적으로 어떤 특징이 나타났는지를 묻는 문제였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왕조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가왕조가 일단 어느 왕조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요. 이 제시된 자료 안에 적어도 2가지 이상의 힌트가 숨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이 낯설다고 해서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다면 어렵지 않게 힌트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힌트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전역을 지배하고 있던 원이 약화되자 주원장은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이 나라를 건국했대요. 아, 주원장이 세운 나라, 난징을 수도로 건국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뒤에 더 보겠습니다. 원나라를 초원으로 몰아내고 몽골풍을 금지하고 성리학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하네요. 이후에 그의 아들 영락제는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적극적인 대외 정책. 여기서 영락제라는 힌트가 또 나옵니다. 자, 주원장 나왔고요. 수도가 난징이었고 영락제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주원장 나오는 순간 게임은 끝이에요. 자, 그럼 가는 어느 나라죠? 주원장이 세웠고 그 아들 영락제 때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다는 이 나라, 바로 명나라다. 이 명나라가 바로 원나라를 북쪽 초원 지역으로 몰아내고 중원을 다시 장악한 한족 왕조라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한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명나라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골라라 라는 얘기겠죠. 명나라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했냐면요. 명나라는 14세기에 등장을 해서 17세기까지 유지된 왕조입니다. 즉, 이 14세기에서 17세기 사이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시기 추론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것은 선생님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변형한다면 수능에서도 충분히 킬러 문항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잘 여러분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기별로 동아시아의 어떤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넓은 시야에서 조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입니다. 서희의 외교로, 서희의 외교로 강동 6주를 확보했다. 서희가 거란의 1차 침입 때 외교 담판을 해서 강동 6주를 확보했는데요. 이게 언제냐? 이게 이제 10세기 후반이 되겠습니다. 고려초죠, 고려초. 따라서 시기가 맞지가 않죠. 정답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 정중부 등의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켰다. 무신정변이 일어난 시기를 묻고 있는데요. 무신정변은 12세기에 일어났습니다. 12세기 후반에 일어났기 때문에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했던 왕조는요, 수나라와 그 뒤를 이은 당나라입니다. 특히 당나라가 굉장히 이 조용조 제도와 균전제와 조용조 제도를 당나라 중기까지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었죠. 자, 수나라 당나라 때이기 때문에 명이 존재했던 이 시기와 당연히 맞지가 않죠. 따라서 역시 정답이 아니고요. 자, 중국이 조선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선이 존재했던 시기와 겹치는 나라겠죠. 자, 명나라가 조선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했을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명나라 영락제 때 정식으로 조선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고 그 이후 명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 관계가 쭉 유지가 됐었죠. 참고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졌느냐? 14세기 말부터 20세기, 물론 이제 20세기에는 대한제국이라고 이름을 바꾸긴 합니다만 대한제국까지 이제 조선의 연장선상이라고 파악했을 때 20세기, 정확히 말하면 1910년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까지 유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에 일본에서 아스카 문화. 아스카 문화는 일본의 쇼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한 불교 문화입니다. 이 아스카 문화가 특히 발전한 시기가 언제냐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7세기에 이르러서 아스카 문화가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죠. 따라서 역시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시기를 몰라도 명나라와 조선이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어렵게 나온다면 시기를 모르고는 풀 수 없는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강조했지만 주요 사건 혹은 주요 국가, 주요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 세기별로 나눠서 파악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5번입니다. 밑줄 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제도가 뭔지 볼게요. 이 제도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고 하네요. 뭔가 이게 시험을 보는 제도 같습니다. 선발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요. 수에서 처음 실시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힌트가 되겠죠. 자, 그 이후에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자, 수나라 때 처음 도입이 되었고 이후에 전시제도가 실시되었다는 요 제도는 바로 과거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제.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제 공무원 시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제도가 도입된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송대입니다. 송대. 이때 송대에 문치주의 정책이 실시가 되면서 이 문치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과거제도를 강화하면서 전시제도가 도입이 되었죠. 황제권 강화에도 도움을 줬고요. 자, 그럼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볼게요. 기역! 쇼군의 권력. 쇼군은 일본의 막부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본은요, 과거제도가 실시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일본은 과거제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과거제도를 도입하지만 일본은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니은,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되었다. 자, 니은이 사실은 이제 정답인데요. 이 문장에 사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왜냐, 이 문장을 그냥 보면은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를 동아시아에서 처음 실시했다라고도 해석될 여지가 있거든요. 따라서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한반도에서는 고려 광종 때 처음 실시됐다라고 해야지 좀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어쨌든 자, 우리 한반도에서는 고려시대 광종 때 이 과거제도가 처음 실시되었고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지문에도 나와 있지만 수나라에서 처음 실시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려에서 이제 광종 때 처음 실시해서 이것이 조선의 이제 가보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쭉 과거제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디귿 동중서의 제한. 동중서는 한 무제 때 활동했던 유학자인데요. 이때 과거제도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나라 때 처음 실시됐기 때문에 디귿은 아니고요. 리을 송나라 때 사대부 계층의 성장. 이 사대부 계층이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해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팽창해 나갔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풀어봤고요.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역시 이제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특정 시기에 동아시아에 무슨 일이 있었냐를 묻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 사이 시기를 묻는 문제 역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역시 시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부터 보겠습니다. 자, 송나라와 거란이 형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송은 거란과 어이쿠야 부러졌습니다. 송은 거란과 전연에서 조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전연의 맹약이죠. 전연의 맹약. 자, 연운 16주를 두고 둘러싸던 두 나라가 이제 평화협정을 체결한 겁니다. 이게 언제냐? 1004년이에요. 11세기 초죠. 11세기 초. 자, 나와보겠습니다. 이제는 송나라가 금나라의 신하가 되었다고 합니다. 금나라 황제가 송의 고종을 황제로 책봉했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냐면 정강해변 이후에 송나라가 남송이 된 이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나라가 화북지방을 차지한 이후에 금나라와 남송이 서로 이제 군신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이게 언제냐? 이게 이제 12세기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12세기. 따라서 11세기 초에서 12세기에 이르는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에 발해가 건국되었다. 발해는 7세기 말에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강화도로 천도했다. 강화도로 천도한 시기는 13세기. 이때 이제 몽골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서 강화도로 천도했죠. 역시 13세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자, 중국에서 명나라가 수립된 시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14세기 1300년대입니다. 역시 맞지가 않고요. 4번에 요 나라가 멸망한 게 바로 요게 이제 12세기 초가 되겠습니다. 요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제 금나라가 정강해변까지 일으켜가지고
화북 지방까지 차지해서 송나라는 이제 남송이 되어버렸다라고 이 연결지어서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죠. 여기선 거란이라고 하고 여기서 요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거란과 요가 같은 나라라는 걸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4번을 답으로 고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가 송나라와 군신 관계를 맺었다는 거, 그 흐름을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진 시기는 14세기이기 때문에 역시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림은 장건 서역 출사도의 일부. 이 장건이 너무나 중요한 힌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역으로 떠나는 장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힌트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장건이라는 힌트가 너무나 결정적입니다. 장건만 가지고도 이 황제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흉노 정벌에 앞서서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서역으로 장건을 파견한 황제라고 한다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나라의 무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무제는 진시황제와 더불어서 1단원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한무제와 진시황제가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 한무제의 정책을 골라라라는 문제인데 한무제의 대외 정책이 특히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나옵니다. 장건과 연관되어서 한무제가 흉노를 정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고조선과 남비엣을 멸망시켰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한무제의 대외 정책이 되겠습니다. 대내 정책으로도 여러 가지가 나오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9년제를 실시했고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재정난이 닥쳤기 때문에 염철 전매제,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려 했다는 거. 그리고 문화적으로 유학을 관학으로 지정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동중서라는 인물의 건의를 수용해서 유학을 관학으로 지정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한무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주로 다루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한무제의 업적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고조선을 정복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고조선과 남비엣을 모두 정복한 황제, 바로 한무제입니다. 고조선을 정복하고 4개의 군, 한사군을 설치를 했죠. 남비엣을 정복하고 나서는 9개의 군을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고조선을 정복한 사람, 한무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이 약간 페이크입니다. 2번. 자, 국자감이 나오는데요. 한무제가 유학을 관학화했지. 유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동중서 건의 받아들여서 학교 세웠어. 국자감도 유학교육기관이니까 국자감이 한무제일 거야. 2번을 딱 찍은 친구들도 아마 적지 않을 겁니다. 페이크입니다. 아니에요. 한무제는 국자감이 아니라 태학을 설립했습니다. 태학과 오경박사제였죠. 국자감은 수나라 때 생겨난 국립중앙교육기관으로서 수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쭉 이어진 국가 최고 교육기관인데 한무제 때는 국자감이 아니라 태학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자, 3번에 자금성, 베이징에 자금성을 세운 황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영락제가 되겠습니다. 명나라 때. 그래서 자금성은 명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청나라 이 두 왕조의 황궁으로서 기능을 했고 오늘날에도 베이징을 대표하는 주요 유적으로 남아있죠. 4번에 다루가치를 지방에 파견한 왕조는 원이 되겠습니다. 몽골이죠. 몽골. 그리고 5번에 분석행요. 자, 한문제와 진시황제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데 각자 이제 오답선지로 상대방의 업적이 많이 나옵니다. 한무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진시황제 업적이 오답선지로 나오고요. 진시황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한무제의 업적이 오답선지로 많이 나오는데 이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시황제의 정책이 되겠죠. 분석행요. 유학을 탄압하고 법과 사상을 중시하는 과정에서 사상 통제 정책을 진시황제가 펼쳤습니다. 그게 분석행위였죠. 정답은 그래서 한무제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 우리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8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가나 사이 시기, 또 이제 사이 시기를 묻는 시기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요. 시기 추론 문제 중에서도 이렇게 연도가 굉장히 좀 따닥따닥 붙어있는 경우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자, 지문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볼게요. 살수에 이르러 중요한 힌트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살수에 이르러 수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고구려군이 공격! 후방에서 공격! 후속 부대를 공격! 그래서 무너졌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뭔지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수나라의 고구려 침입 때 고구려와 수나라 간의 전쟁에서 있었던 살수대첩이죠.
이 찰수대첩이 612년에 있었습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유인괴가 이끄는 수군이 신라군과 합세해서 백강어귀에서, 백강, 중요한 힌트죠. 백강어귀에서 백제부흥군과 의외의 연합군을 격파했다. 이 전투는 바로 백강전투가 되겠습니다. 백강전투. 선생님이 학교 시험 3조 완성 강의에서도 이 백강전투를 굉장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백강전투는 백제가 멸망하고 난 이후인 663년에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외가 지원군을 파견했는데 결국은 이 백강 유역에서 나당연합군에게 전멸당한 그 전투를 백강전투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인괴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유인괴가 바로 당나라의 장수입니다. 당나라의 수군과 신라군이 합세했다고 나오죠. 즉 이게 뭐냐? 나당연합군이 백강에서 백제 부흥군과 외연합군을 박살냈다라는 그런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612년에서 663년 사이를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사실 살수대첩과 백강전투의 연도를 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연도를 몰라도요. 이 백강전투가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투다라는 것을 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1번부터 선지 보겠습니다. 남비엣이 멸망했다. 남비엣은 한 무제 때 정복이 됐죠.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이번에 다이호율령. 사실은 이게 조금 이제 페이크입니다. 이 다이호율령을요. 많은 학생들이 뭐랑 많이 헷갈리냐면 다이카게신이랑 헷갈립니다. 다이호율령이 반포된 시기는요. 701년이고요. 다이호율령과 많이 헷갈리는 다이카게신이 이루어진 건 언제냐면 645년 7세기 중반입니다. 따라서 이 다이호율령이랑 다이카게신을 헷갈릴 경우에 이거 시기 사이에 다이카게신 들어가잖아 이러면서 2번을 답으로 고를 수도 있어요. 다이카게신과 다이호율령 모두 일본이 고대 율령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엄밀히 구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파악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이호율령을 다이카게신으로 잘못 파악할 경우에 2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야요이 시대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야요이 시대는 대략적으로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 후 3세기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역시 이 시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7세기니까. 자, 그리고 중국이 최초로 통일되었다. 이거는 이제 진시황제 때에 대한 설명이죠. 기원전 3세기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 나당연합군이 결성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연도를 몰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때는 이제 수나라니까 당나라가 건국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백강전투 같은 경우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이루어진 전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게 나당연합군이 결성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5번. 뭐 연도를 굳이 따지자면 648년이긴 한데 연도를 몰라도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면 7세기의 국제전쟁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은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8번 문제 넘어가서 이제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은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네요. 자, 이런 제시된 자료들을 주고 이것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주작 아래 삼강행실도 두 책이 나와 있는데요. 주작 아래는요. 주자가 이제 남송의 유학자인 주희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했죠. 주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예법들을 정리한 책이 주작 아래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성리학적 윤리가 녹아들어갔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삼강행실도는 유교의 주요 윤리 중에 하나인 삼강오륜 중에서 특히 이 삼강을 사람들이 널리 지키고 또 행할 수 있도록 그림과 글씨를 친절하게 실어서 배포한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예요. 주자가래와 삼강행실도는 무엇을 보여주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고전이겠습니까? 둘 다 유학과 유교 윤리와 관련이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을 골라보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죠. 정답은 몇 번이죠?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주자가래와 삼강의 실도를 통해서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유교 윤리가 널리 보급되도록 유도를 했던 것이죠. 자, 나머지 것들은 이 두 가지 책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천명사상 같은 경우는 주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이념이었죠. 하늘의 명을 받으면 중원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사상이고요. 그런 사상이고요. 주나라의 통치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왕즉불 사상은 호국불교를 뒷받침하는 왕이 곧 부처다. 왕권 강화의 불교가 이용될 수 있는 그런 사상적 기반을 마련해준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9번 정답 3번.
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가제국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굉장히 좀 참신한 모습이네요. 참신한 디자인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사 시뮬레이션 게임 제국. 참 이름이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아주 임팩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제국인지 봐야겠죠? 여기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칭기즈칸. 뭐 그럼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예, 칭기즈칸이 나와. 국적가, 전략가, 자, 활, 칼, 방패 아이템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숨은 아이템이 있는데 말도 쓸 수가 있고요. 기동력이 기동차죠, 그쵸? 기동력 25. 게르, 와우, 체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기도 올라가고요. 자, 보르츠, 체력을 회복해주고, 자, 역시 밥을 먹으면 체력이 회복이 되죠, 그쵸? 자, 사기도, 역시 밥이 맛있어서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쵸? 이런 숨은 아이템도 활용할 수 있는 이 가나라가 어딨냐? 사실 이런 것도 다 안 읽어도 칭기즈칸만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죠. 굳이 이제 힌트를 더 들자면 여기 호라즘 공방전. 이 호라즘 같은 경우에 칭기즈칸이 정복한 대표적인 나라였죠.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호라즘을 정복한 나라, 그리고 칭기즈칸이 있던 나라, 그리고 이동식 가오 게르에서 생활했던 나라. 이 나라가 어디냐? 바로 어디겠습니까? 몽골이죠, 몽골. 몽골 제국이 되겠습니다. 몽골 제국. 이 몽골 제국이 이제 나중에 이름을 원으로 바꾸는데, 이 몽골 제국이 있던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을 골라라. 이건 역시 교묘하게 몽골에 대한 설명인 것 같지만, 몽골에 대한 설명을 골라라는 문제인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도 시기 추론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골 제국이 그럼 언제 존재했을까요? 몽골 제국이 존재한 시기는요, 13세기부터 14세기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4세기에 명나라에게 중원을 뺏긴 이후에도 이 원나라가 이제 초원 지역으로 쫓겨나서 북원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몽골 제국이라고 한다면 보통 13세기에서 14세기에 세력을 떨쳤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결국 13세기에서 14세기의 동아시아의 상황을 골라라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한국 후삼국이 통일. 태조왕건, 고려의 태조왕건이 후삼국을 언제 통일했느냐? 10세기에 통일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요. 자, 동북구성. 동북구성은 고려의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정벌한 다음에 쌓은 성이죠. 이거 언제 쌓았느냐? 12세기 초에 쌓았습니다. 12세기 초. 자, 따라서 역시 정답이 아니죠. 금나라가 건국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의 대안탑. 대안탑은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과 불상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탑인데요. 대안탑 7세기 때 만들어졌어요. 7세기. 따라서 역시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중국에서 천호제가 실시되었다. 이 천호제가 바로 칭기즈칸이 실시한 몽골의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 천호제를 바탕으로 몽골이 굉장히 삽시간에 세력을 확대를 했었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기를 고르라는 문제긴 하지만 문제의 난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몽골과 관련된 키워드를 집어넣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몽골 하면 또 천호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따라서 시기를 묻는 문제이면서도 몽골에서 천호제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학년의 모평이나 수능은 이렇게 친절한 문제는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에 이제 13에서 14세기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넣지, 이렇게 몽골에서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천호제라는 선지는 사실 3학년에 올라가서 문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13세기, 14세기 시기를 몰라도 풀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역시 각각의 여러 사건이나 왕조나 주요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대한 그런 시기 파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5번에 도다이사가 건립된 시기, 일본의 나라 시대거든요. 8세기입니다. 8세기. 따라서 역시 해당이 안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 풀어봤고요. 11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친 인물. 자, 이번에 이제 인물을 묻고 있는 인물. 자, 인물인데 인물을 묻는 문제 같지만 결국 이것도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 이 과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7에서 9세기 동아시아에서 인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시기의 인물, 결국은 특정 인물을 묻는 게 아니라 이 시기의 인물을 묻는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시기 추론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에서 9세기의 동아시아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당대에 국제적으로 활동한 인물이 누구냐라는 걸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당나라 때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에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 시기에 인물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빈공과에 응시하는 최치원. 맞죠? 최치원은 언제 활동했던 인물이냐? 9세기입니다.
이 빈곤과라는 것 자체가 당나라에서 실시했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과거 시험이거든요. 따라서 1번은 맞죠. 9세기니까. 자, 2번 보겠습니다. 청해진을 순찰하는 장보고. 장보고 역시 신라 출신이지만 당나라에 건너가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인물이고요. 활동했던 시기 역시 9세기입니다. 따라서 장보고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3번에 일본의 계율을 전한 승려 감진. 이 감진의 국적이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출신 승려고요. 일본에 건너가서 계율을 전했는데 시기가 언제냐면 8세기.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도다이사, 나라 시대의 도다이사와 서로 시기가 겹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에 몽골군과 맞서 싸우는 쩐흥다오. 쩐흥다오. 대월의 장군이죠. 그렇죠? 쩐 왕조의 장군인데 이 쩐흥다오가 활동한 시기는 13세기 1200년대입니다. 따라서 당대가 아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당나라 때 활동한 인물. 이 당대가 그 당시대 이 뜻이 아니라 당나라 때 인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자, 그래서 몽골군이 나오기 때문에 쩐흥다오가 나오기 때문에 13세기라서 이건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옳지 않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입당구법 술랭기를 저순한 앤닌. 앤닌 역시 9세기에 활동한 승려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름부터 입당구법 술랭기잖아요. 그렇죠? 당나라에 유학 갔다 돌아와서 쓴 기행문이거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4번, 11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12번 문제. 자, 이번에 이제 지도가 나옵니다. 지도를 분석하는 문제인데 사실 이 지도는 너무나 유명한 지도고 딱 보면은 알 수 있는 소스들이 많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게 합니다. 자, 일단 여기 4에서 5세기의 인구 이동이라는 힌트가 나와 있고요. 자, 5개의 민족 이름이 써 있는데 흉노, 선비, 저, 갈, 강 이 5개의 유목 민족의 이름이 써 있죠. 이들을 뭐라 부르느냐? 이들을 오호라고 부릅니다. 오호. 오호가 초원 지역에서 중국의 화북 지역으로 남하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자, 오호가 남하하면서 중국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요거 이제 우리가 흔히 두 가지로 나누어서 파악을 하죠. 정치적인 끼친 영향과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파악을 합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화북 지역에 오호 16국이 수립이 되었고요. 화북 지역에 5호 16국이 수립이 되었고 강남 지역에는 서진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동진 정권이 수립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화북 지역에 있던 한족이 발달한 기술을 가지고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면서 강남 지역의 경제 개발이 활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5호가 남하하면서 정치 경제적으로 이러한 영향을 끼쳤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파악해 두시기 바라면서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하니까 선지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1번에 남송이 멸망. 남송은 원나라 쿠빌라이, 몽골의 쿠빌라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고요. 2번에 만리장성을 축조한 인물은 진시황제죠. 상관이 없습니다. 3번에 강남개발 촉진, 바로 이 5호의 남하가 끼친 경제적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위만이 이제 고조선 쪽으로 이동한 결과, 진안교체기에 위만이 동쪽으로 이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요. 남명관, 북명관제는 거란, 요 나라에서 실시한 이원적 통치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호의 남하와 관련 있는 설명은 3번이 되겠네요. 경제적으로 끼친 영향이니까. 자, 12번 문제 풀어봤고요. 1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자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 이것도 역시 여러 내용들을 주고 이것을 공통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주제를 골라라 라는 유형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떤 특징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평왕 때 지혜라는 비구니가 이제 여성 승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비구니의 꿈에 선녀가 나타나 나는 선도산의 신모다. 즉 산의 신이란 뜻입니다. 산의 신. 네가 불전을 수리하는 것을 어여삐 여겨. 산의 신인데요. 불교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어여삐 여긴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불상을 장식해라. 그리고 천신과 산신. 자, 불교의 요소와 산신의 요소가 서로 합쳐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선도산의 신모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산신신앙입니다. 이 산신신앙은 한반도 고유의 신앙인데요. 이 한반도 고유의 신앙과 불교가 서로 이제 융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불제자로서 효를 닦는 이는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해야 된다. 낳아주신 부모와 칠대 부모를 생각하며 제사를 거행해라. 제사를 거행해라. 그래서 부모가 길러주고 사랑하여 준 은혜를 갚아라. 자, 분명히 이제 불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도 효는 이제 유교적인 내용의 유교적인 것을 상징하는 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불교에서 효를 강조한다? 이거 역시 뭔가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와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유교적인 면입니다. 결국은 불교가 유교랑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위에서는 산신신앙과 합쳐진 모습을 알 수 있는데 산신신앙과 유교의 공통점은 바로 동아시아의 토착 사상이라는 거죠. 산신신앙은 한반도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중국 고유의 토착 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와 융합된 모습들을 자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전통사상과 결합했다. 바로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불교가 산신신앙이나 유교와 같은 동아시아의 전통사상과 융합. 이 불교가 원래 어디 거죠? 인도 거잖아요. 그렇죠? 인도에서 넘어온 불교가 동아시아에 오면서 토착 사상과 결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만약에 일본의 사례가 나온다면 일본에서 신토와 융합되는 신불스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하치만 신상이 등장한다든지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자, 이번에 호국적 성향이 강하다. 호국 불교를 얘기할 거면 어떤 얘기들이 나와야겠습니까? 호국사찰, 뭐 도다이사라든지 신라의 황룡사라든지 혹은 왕죽불, 그리고 윙강석굴의 대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지 호국적 성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빈민구제 역할을 이야기하려면 남북조 시대의 무진장이라든지 혹은 일본의 뭐 비전원 시학원 이런 사례들이 나와야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군주와 부처를 동일시한 게 이제 왕죽불 사상인데 이것이 이제 호국 불교와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신분 갈등 완화에 기여했다는 부분은 이 빈민구제 역할을 하는 불교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빈민구제 역할을 하는 불교에 대한 내용은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이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호국불교와 더불어서 전통사상과 결합된 불교의 사례들 역시 굉장히 불교 파트에서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들 잘 파악해 두시기 바랄게요. 자, 13번 문제 불교의 토착화 불교와 전통사상의 융합에 대한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5호의 남하와 더불어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주제. 이번에도 역시 주제를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 모든 요소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돋보기 일본 역사. 자, 글자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일본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일본 역사라고 나와 있고요. 문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반도와 중원에서 선진 문화가 전래되었다고 하는데 자, 가야에서 이주해온 가야에서 이주해 왔다. 이주해왔다고 하네요. 이동했다는 겁니다. 토기 기술자들이 언덕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오름가마를 만들고 그곳에서 천도시 이상의 고온으로 단단한 스에키 토기. 가야에서 이주해 왔습니다. 어디로요? 일본 역사니까 일본이겠죠? 일본으로 이주해 왔고 이들이 스에키 토기라는 발달한 형태의 토기를 만들어냈는데 이 사례를 아우를 수 있는 주제가 뭐냐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정답 골라보도록 할게요. 1번 국가의 출현, 스에키 토기와 국가의 출현에 연관짓는 건 좀 무리수죠. 도해인이 뭐냐? 바다 건너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 주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이 스에키 토기를 만든 가야 도공들이 바로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이겠죠.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도해인의 활동 역시 이 스에키 토기 외에도 다른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구려의 승려 해자라든지 혹은 백제의 유학자 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혹은 고구려의 승려 담징 그리고 일본에 건설된 호류사 이런 것들이 이제 도해인의 활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들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지 이 도해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틀리지 않는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랄게요. 자, 3번에 청동기 문화의 전래 스에키 토기와 관련이 없고요. 무로마치 막부의 수립이나 춘추전국 시대의 전개 역시 이 스에키 토기를 대표하는 주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도해인의 활동, 인구 이동과 한반도에서 일본 지역으로 이동한 인구 이동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집중 탐구, 가국가, 가황실의 혼인 정책. 여러 황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도무제, 명원제, 태무제, 태자왕, 문성제 모르겠어. 뭐야 도무지 모르겠는데 눈에 띄는 황제가 한 명 있죠. 바로 누구죠? 효문제. 효문제. 이 효문제가 굉장히 강력한 힌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황제는 선비족 출신. 여기 또 하나 힌트가 있습니다. 선비족이에요. 선비족. 자, 선비족 출신 효문제에 이르러서는 선비족 혈통이 줄어들었고 효문제는 선비족과 한족 사이에 혼인을 장려했다. 자, 효문제 하면 떠오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한화 정책. 효문제의 한화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이 효문제가 활동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어느 나라의 황실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습니다. 바로 어디죠? 북위가 되겠죠. 북위. 선비족이 세웠고 5호 16국을 통일해서 화북 지역을 지배했던 바로 그 나라 북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북위 황제는 여러분들 효문제 한 명만 알면 돼요. 효문제만 알면 됩니다. 효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북위 묻는 문제에서. 자, 그러면 골라볼게요. 북위와 관련된 설명을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여러분, 고구려를 멸망시킨 나라 어디입니까? 나당연합군이죠. 당나라와 신라와 당나라입니다. 자, 이번에 도읍을 설치했다. 도읍을 설치한 대표적인 나라도 당나라입니다. 육도읍을 지방 정복 지역에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실시했었죠. 3번에 하나 정책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효문제 하나 정책이 되겠고요. 연운 16주를 차지했던 나라, 연운 16주를 차지해서 송나라와 대립했던 나라는 거란이죠. 요 나라입니다. 거란. 5번에 독서 삼품과 통일신라에서 실시했던 관리 선발 제도이자 국학 졸업 시험인데 요게 이제 골품 제도 때문에 제대로 본 취지대로 실시되지는 못했다라고 역시 우리가 배웠습니다. 과거 시험과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북위에 대한 설명이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16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모든 과제. 이것도 역시 이런 유형이죠. 이런 사례들을 주고 이 사례들을 아우를 수 있는 역시 주제를 골라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제가 이제 가인데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제국 전역에 역참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항구에 시박사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한정이 안 됩니다. 왜? 역참을 설치한 나라가 한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시박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시박사는 해상무역을 관리하는 관청인데 당나라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 쭉 있다가 청나라 때까지도 시박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 이제 청나라 때 시박사가 사라지는데 이 두 가지 가지고는 어떤 나라인지 특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지폐인 교초. 이 교초는 원나라에서 발행한 대표적인 화폐죠. 그리고 마지막 사모듬도 결정적입니다. 나침반이 전파되었고 수시력이 제작된 아라비아 지역의 역법을 수용해서 수시력을 제작한 나라, 그리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중국에서 발명된 나침반을 전파한 나라, 그리고 교초를 발행한 나라, 시박사도 설치하고 역참을 통해서 활성화를 시킨, 동서교류를 굉장히 활성화시킨 이 나라, 바로 이게 어느 시기에 대한 설명이냐? 몽골 제국 혹은 원제국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 몽골 원제국 때는요, 육상교통로가 굉장히 활성화되고요, 해상무역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됩니다. 이 몽골 제국의 엄청난 정복 활동의 결과 이 육로를 중간중간에 가로막던 여러 세력들이 싹 정리가 되면서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몽골 원제국 시기에 동서교류에 대한 내용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선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대의명분론과 화의간의 강화와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요. 동아시아 불교의 전례와 확산과도 역시 관계가 없습니다. 동아시아 불교 같은 경우는 한나라 때 들어와서 남북조 시대에 굉장히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 시기와 관련이 없죠. 북방민족의 이원적 통치체제를 이야기하고 싶으면 요 나라의 북명관 남명관제나 금나라의 냉한모국제와 주연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인구 이동과 새로운 왕조의 수립. 여기서 새로운 왕조의 수립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죠. 마지막 5번을 보겠습니다. 교역망이 통합됐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몽골의 이 활발한 정복 활동에 의해서 중간에 교역을 방해하던 세력들이 증발했습니다. 따라서 교역망이 통합되었고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육상의 이런 역참제도라든지 해상의 시박사라든지 그리고 이런 나침반이나 이런 여러 문물들이 교류가 되고
서방의 역법을 받아들여서 이런 수시력이라는 발달한 역법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이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몽골이나 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 시기에 육상이나 이런 해상의 교육망이 통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5번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자,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사상에 대해서 고르는 문제인데요. 이 사상 등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역시 키워드가 뭔가를 딱 씹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가는 이와 기의 원리를 통해서 철학적 기초를 갖추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인터뷰입니다. 한국의 경우에 고려 말 누구에 의해 전래가 되었다? 안양에 의해서 전래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신진서대부의 사상적 기반 그리고 조선의 통치 이념 이 학문이 뭐겠습니까? 바로 성리학입니다. 남송의 주희에 의해서 집대성된 성리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방금 선생님이 답을 말해버렸네요. 주희에 의해 집대성된 학문, 바로 성리학이 되겠고요. 진나라의 통치 이념이 된 것은 법가사상입니다. 법가사상. 그리고 3번에 팔만대장경 조판에 영향을 주고 호류사 건립의 종교적 배경이 된 것, 이 두 가지는 이제 불교에 대한 설명이 되죠. 불교. 그리고 율령체제가 완성되는 사상적 바탕. 율령체제는요. 유학과 법과 사상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사상적 바탕을 이루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데 성리학이 남송 때 출현하지 않습니까? 율령체제가 완성된 건 당나라 때예요. 따라서 시기적으로 앞섭니다. 여기서 이제 유교가 바탕이 되긴 되지만 이 유교는 성리학과는 구분되는 유교라는 것을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이게 더 앞섭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겠습니다. 주희의 집대성. 사실 성리학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따라오는 키워드가 주이기 때문에 이 문제 역시 많은 학생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맞췄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이 그림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자, 이 학생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뭐냐? 이 네 가지가 대놓고 이제 힌트라고 주어져 있죠. 12세기에 여진족이 건국을 했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구다라는 인물이 건국을 했고요. 화북지방을 차지했는데 이 화북지방을 차지한 게 송나라를 몰아내고 차지한 거죠. 이 사건이 바로 정강의 변이 되겠습니다. 정강의 변. 12세기 초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독자적인 문자를 썼고 몽골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다. 자, 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여진족이 세우고 정강의 변을 일으키고 몽골에 의해서 멸망한 이 나라는 바로 금나라죠.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입니다. 자, 이 금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죠. 1번, 골품제는 신라 고유의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2번에 맹한모국제가 여진족의 전통적인 부족제를 개편해서 군사제도와 행정제도로 운영한 금나라를 대표하는 제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 나라 같은 경우는 거란의 요 나라 같은 경우는 북명간 남명간제라는 이원적 통치체제를 실시를 했었고요. 금나라 같은 경우는 맹한모국제를 통해서 유목민과 북방민족들을 통치를 했고 주연제를 통해서 한족들을 다스렸습니다. 역시 이원적 통치제도의 사례라 볼 수 있겠죠. 맹한모국제, 금나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금나라가 나오는데 맹한모국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3번에 새로운 수도로 헤이안쿄를 건설했다. 이게 이제 일본 헤이안 시대로 넘어갈 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헤이조쿄에서 헤이안쿄로 천도를 하면서 헤이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 자, 4번에 정화의 함대를 파견해서 조공 질서를 확대한 나라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영락제 때 정화를 파견하죠. 자, 그리고 5번에 황제권 강화를 위해 문치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송나라. 아까 앞에서 전시제도 얘기할 때 문치주의 잠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송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맹한모국제. 맹한모국제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대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평성전투. 백등선의 묵툭선호. 이 묵툭선호에서 사실 게임은 끝났는데 자, 보도록 하죠. 선호. 지금이야말로 유방 묵툭선호의 라이벌 그리고 실제로 이 백등산에서 묵툭선호의 군대와 유방의 군대가 맞붙었었죠. 유방을 포로로 잡을 절호의 기회인데 저들을 풀어주라 이유가 무엇이오? 연지가 뭐냐면요. 이 선호의 부인을 연지라고 합니다. 묵툭선호의 부인이에요. 차분하게
우리나라가 한해 영토를 얻는다 해도 그곳은 선우께서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선우께서는 이러한 점을 살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아내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연지의 말이 옳다. 한쪽 포위망을 풀어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선우.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결국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가 앞에 다 나와 있어요. 묵툭선우, 유방, 여기서 끝이죠. 이 묵툭선우의 나라, 우리나라, 선우가 통치하는 나라, 이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흉노예요. 흉노제국. 흉노제국에 대한 설명을 고르란 얘기입니다. 이 묵툭선우 때 전성기를 맞이한 흉노제국은요, 한 나라를 세운 유방, 한 고조죠. 이 한 고조의 군대를 이 백등산 전투에서 격파를 합니다. 그 이후에 흉노가 우위에 있는 외교 질서가 유지가 되다가 이 외교 질서가 뒤바뀌게 된 게 언제냐?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한무제 시기였죠. 한무제 때 흉노 원정이 나서면서 결국은 흉노가 세력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데, 어쨌든 이 묵툭선우 때 이 백등산 전투에서 한 나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그 전투에서의 대화 내용을 연극대본으로 재구성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흉노제국에 대한 설명을 고르란 얘기네요. 자, 골라보도록 하죠. 1번 군국제 시행. 군국제 시행한 인물이 바로 유방이에요. 유방, 한고조 유방. 군국제를 시행합니다. 군현제와 봉건제, 중앙집권적 군현제와 지방분권적 봉건제를 서로 절충시켜서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하듯이 반반으로 했던 게 바로 군국제입니다. 두 가지 절충시킨 제도요. 이번에 남북조를 통일했다. 남북조를 통일한 것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고요. 일본에도 남북조 시대가 있죠. 중국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수나라죠. 수나라 6세기에 통일했고요. 일본의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자, 일본의 남북조 시대는 14세기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무너지고 무로마치 막부 수립됐을 때, 무로마치 막부 초반에 일본의 남북조 시대가 있었는데 아시카가 요시미스,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의 세 번째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했죠. 남북조를 통일한 것은 중국의 수나라, 그리고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스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좌연왕과 우연왕을 두었다. 좌연왕과 우연왕. 자, 흉노는 영토를 세 개로 나눠서 선우, 최고 통치자가 이제 선우죠. 묵툭선우, 그리고 그 밑에 좌연왕과 우연왕 등을 두고 3분할 통치를 했다라고 흉노의 주요 키워드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의 8조법은 이제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고요. 야마타이국을 중심으로 연합한 거, 이게 이제 일본의 야요이 시대 말기가 되겠습니다. 야마타이국, 서기 3세기, 기원후 3세기에 중국의 위나라로부터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이 친위웨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죠.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흉노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흉노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지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도를 주고 가나 국가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그럼 가나 국가가 뭔지를 파악해둬야겠습니다. 일단 힌트가 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보죠. 먼저 가나라의 수도는 장안이네요. 장안, 수도가 장안입니다. 나의 수도는 상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한반도는 신라가 통일을 하고 있네요. 통일신라 시대에 신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가 어딘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결정적 힌트가 있는데 바로 뭐냐? 헤이조쿄. 헤이조쿄는 일본 나라 시대의 수도입니다. 나라 시대의 수도인데 이 나라 시대가 언제냐면은 8세기로 한정이 되죠. 700년 됩니다. 즉, 이 지도는 8세기의 동아시아를 나타내고 있구나. 8세기에 중국을 지배했던 나라가 어딥니까?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그리고 8세기에 신라 위에 있던 나라가 어딥니까? 수도가 상경이고요. 바로 발해죠. 발해. 그래서 당나라와 발해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을 고르라는 거구나. 지도에 이렇게 힌트들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도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주어진 힌트들을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래서 당나라와 발해에 대한 대외관계 모르는 설명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 보겠습니다. 기억. 자, 가는 나와 조공책분 관계를, 당나라와 발해가 조공책분 관계를 맺었습니까? 맺었죠.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적대 관계이기도 초반에는 이제 적대 관계이기도 했지만 당나라가 발해를 어쨌든 책봉을 합니다. 책봉을 하고 특히 발해 문왕 이후에 굉장히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죠.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자, 니은에 가는, 당나라는 신라랑 연합해서 발해를 멸망시켰다. 아니죠. 신라랑 연합해서 멸망시킨 나라는 백제와 고구려입니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지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켰지 발해는 누가 멸망시켰죠? 발해는 거란이 멸망시킵니다. 거란.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 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발해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습니까? 사용했죠.
이난이라든지 대흥이라든지 이런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합니다. 당나라에게 책봉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연어를 사용했던 적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발해는 주변국에 화범공주를 보냈다. 화범공주는 중원왕주에서 이민족의 군주에게 출가시킨 황실의 여인을 말합니다. 화범공주를 적극적으로 보낸 나라는 당나라예요. 수나라, 당나라 같은 경우가 이 리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나라는 화범공주를 토번이나 위구르 같은 주변 이민족 국가에게 보냈었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따라서 옳은 거니까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 문제까지 우리 다 풀어봤네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했던 부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선지별로 하나하나 분석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왠지 답 같아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답으로 정답으로 처리된 문제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고 해서 이건 내가 아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샅샅이 파헤쳐서 나중에 어려운 내신 시험 문제나 어려운 모평 수능 문제에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하는데 이 해설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요, 문제 낼 수 있는 주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다루었던 내용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 제시되는 스타일에서 조금 차이가 발생할 뿐이지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너무나 어려운 과목 같다라는 그런 편견은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선생님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러분들 동아시아사 공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시험 보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